2005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수2의 강함수 미분법 중 미분계수 영역에 대한 수행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오류 유형과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된다? 바로 문제부터 읽어줘야겠죠. 자, 가에서 수행평가의 결과에서 나타난 오류의 원인은 인식론적 장애의 관점에서 3줄 이내로 설명하라 했습니다. 자, 인식론적 장애.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을 먼저 알고 가야겠죠. 자, 인식론적 장애란 특정 맥락에서는 유용한 지식이었죠. 유용한 지식이었지만, 그러나 넓어진 맥락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지식이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식론적 장애란 뭐였냐면, 특정 맥락에서는 유용한 지식이었던 게 넓어진 맥락에서는 적합하지 않게 된 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인식론적 장애 관점에서 우리가 가를 봤을 때 어떤 맥락에서 이제 유용했던 지식이 넓어진 맥락에서 적합하지 않은 지식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를 볼게요. 자, 박교사는 미분계수를 가르친 뒤에 학생들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개의 그래프를 주고 P에서의 접선을 그리도록 하였습니다. 자, 결과 나타난 대표적인 오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지금 접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자, 학생들은 기존에 어떤 유용한 지식을 어떻게 갖고 있었나요? 바로 접선이라는 것은 그냥 곡선에 스치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특정 맥락에서 유용했던 지식. 그러면 유용했던 지식을 우리가 써주도록 합시다. 어떤 맥락에서 유용했었나 보면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접선은 곡선과 스치면서 한 점에 만나는 직선. 접선은 스치며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그러니까 원래 이 특정한 맥락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그래프들에서는 유용한 지식, 접선은 곡선에 스치면서 한 점에 만나는 직선이었죠. 우리가 원래 그렇게 유용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여러 그래프들을 보면서, 즉 넓어진 맥락, 이게 바로 여러 그래프를 보는 거죠. 거기서는 적합하지 않은 지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양한 형태를 접하는데 여기는 이제 미분계수니까 바로 접선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분을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적어주면 우리가 특정 맥락, 즉 2차 함수를 말할 수 있겠죠. 즉 2차 함수에서 접선은 곡선에 스치면서 한 점에 만나는 직선, 이 유용한 지식이 넓어진 맥락, 여기는 바로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럼 넓어진 맥락은 바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옆에 다양한 그래프를 봤죠. 다양한 옆에 곡선들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지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죠. 자, 마무리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이 인식론적 장애의 틀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의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식론적 장애란 특정 맥락에서는 유용했던 지식이 넓어진 맥락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술을 했고, 이 틀에 맞춰서 옆에 그림을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2차 함수에서는 접선은 곡선에 스치면서 한 점에 만나는 직선이었는데 그러나 다양한 곡선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지식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덴탈의 수학학 교수학습 방법과 프로이덴탈의 수학학 교수학습 방법, 자, 그리고 역사 발생적 과정을 토대로 미분계수의 개념을 교수학습을 위한 내용 요소를 순서 고려하여 3가지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수학학 교수학습 방법, 프로이덴탈의 수학학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자, 첫 번째, 현실 세계의 문맥을 탐구해야 되죠. 현실 세계를 탐구하여 규칙성을 발견해야 되죠. 즉, 현실 실세계를 탐구해서 규칙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학적 측면도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수평적 수학화죠. 수평적 수학화 과정. 자, 수평적 수학화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현실 세계 탐구하고 규칙성을 찾아서 이런 한글로 어떤 거를 표현했어요. 나무 사이의 거리는 X미터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수평적 수학화라는 것은 바로 나무 사이의 거리니까 나무 A리 나무 B. 자, 이렇게 하고 A-B. 나무 A와 나무 B의 거리는 바로 30이다. X다. 이렇게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하는 게 바로 수평적 수학화 단계예요. 자, 그리고 수직적 수학화 단계죠. 세 번째 단계는. 자, 수직적 수학화는 뭐냐면 아까 A-B가 X라고 했으면 이제 A랑 B를 풀어주는 거죠. 이것에 이제 값을 도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화 수학화 단계,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응용적 수학화 단계죠. 응용적 수학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토대로 응용을 하여서 새로운 단계에 이제 적용을 시키거나 아니면 개념 강화를 위해 다른 것에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사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겠죠. 자, 학생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적절한 발문을 통하여 학생의 이제 활동을 촉진해야겠죠. 사고 활동 촉진을 해줘야겠죠. 자, 이게 바로 수학화 학습 방법 과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을 탐구하고 현실에서 이제 수학적으로 기호로 표현을 해주고 수학적 기호로 표현한 다음에는 그 기호로 표현한 것을 풀이를 해주고 풀이를 한 뒤에는 다른 곳에 적용시켜보는 이런 응용적 수학 단계가 이루어지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미분 개념의 이제 역사 발생적 과정을 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미분도 어떻게 발전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이 첫 번째로 어떻게 됐냐? 바로 이 아르키메데스가 나오죠. 아르키메데스라고 할게요. 아르키메데스의 이제 구분구조법이 나온 거예요. 구분구조법.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까발리에가 나옵니다. 까발리에의 불가불량법. 불가불량. 자,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세 번째는 바로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바로 미분과 이제 기호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코시가 나와서 미분 방정식을 말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해석화가 산술화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5가지 순서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미적분의 발달이 되겠고, 미분 적분은 어떻게 발달이 되냐면, 맨 처음에는 적분이 일단 발달을 하죠. 그리고 미분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미적분학 기본 정리. 자, 이 순서로 발달이 하게 되죠. 이건 바로 역사 발생적 과정이에요. 역사. 자, 근데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미분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적분을 배우고, 그 다음에 미적분학 기본 정리. 자, 요게 바로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배우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배우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역사 발생적 그 원리를 따르지 않고 교육과정을 따라서 교육과정으로 순서를 바꿔서 배울까요? 자, 왜냐하면 이 적분이라는 것은 식에 따라서 너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구분구조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적분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미분을 배우고, 이제 미분의 역과정으로 적분을 배우고, 그 다음에 미적분학 기본 정리, 이렇게 배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복습하면, 일단 수학과 교수학습 방법은 이 순서로 이루어지고, 미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발달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를 토대로 교수학습을 위한 내용 요소 순서를 3가지 제시해야겠죠. 나를 보면 박 교사는 평가 결과를 분석한 후에 프로이덴탈의 수학과 교수학습 방법과 미분 개념의 역사적 발생 과정을 토대로 수업하는 것이 미분 교수에 대한 개념의 이해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 수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틀에 맞게 1, 2, 3, 4, 요 틀에 맞게서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할지 내용 요소를 우리가 말해줘야겠죠. 우리가 수학과 교수학습 방법 순서를 적어놨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현실에서 문제를 갖고 오고 그 문제를 바로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수학적 기호로 표현한 것을 이제 풀이로 풀어주면 되겠다. 그 3가지의 순서로 가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